이번에는 하수 처리 과정, 물 자정 작용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수 처리 과정 여러분 참고로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시는 물 상수 과정 있죠. 그게 사실은 더 중요하고 하수 처리 과정 이렇게 한다는 거 있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물 자정 작용이라는 거 있죠. 요것도 참고로 물이 깨끗해지는 거, 스스로 깨끗해지려고 하는 노력들이 이런 게 있다 하는 겁니다. 그냥 참고로 해도 넘어가도 됩니다. 자, 그러나 좀 많이 나왔던 게 공기의 자정작용이에요. 그래서 공기의 자정작용하면 공기가 나름대로 대기 오염이 심하지만 나름대로 스스로 노력은 한다는 거야. 스스로 깨끗해지려고 노력하는 거를 자정작용인데, 어떤 자정작용을 합니까? 했을 때 여기에서 여러분 문제집에서도 많이 못 따지면 파트너, 짝꿍을 잘 찾아야 되겠죠. 바람하고 짝꿍 찾아야 되고, 그죠? 또 비, 눈하고 짝꿍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자외선, 짝꿍 찾아야 되는 거죠. 이때 자 공기가 내가 지금 이 공기 중에 먼지도 많고 좀 지저분해요. 먼지가 지금 문지구덩이에 한가득 먼지가 있어. 그럼 때 바람이 샥 불면 어때요? 먼지가 없어지는 거, 씻겨 내려간 건 아니지만 바람에 의해서 흩어지잖아, 먼지들이. 그래서 공기가 깨끗해지는 거에는 바람에 의한 무슨 작용? 희석작용을 한다, 그 말입니다. 바람에 의한 희석작용. 그리고 또 먼지라든지 막 공기가 너무 지금 안 좋다, 그럴 때는 우리가 비라도 좀 왔으면 좋겠다, 씻겨 내려가게 이런 말 하잖아요. 그래서 비와 눈에 의한 무슨 작용? 세정작용. 세정작용. 그래서 바람에 의한 세정작용. 그럼 틀렸어 여러분. 바람에 의한 희석작용, 비와 눈에 의한 세정작용, 그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햇빛, 광선에는 자외선이 있죠. 자외선이 하는 작용에 뭐가 있었어? 자살이라고 했죠. 살균작용. 그래서 공기 중에 뭔가 자외선에 의해서 균을 죽여주는, 깨끗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자외선의 짝꿍은 누구다? 살균작용. 그 다음에 공기 중에는 어쨌든 간에 산소가 있잖아. 그래서 산소나 오존에 의한, 여기서 산소 나왔어요. 산소에 의한, 산소와 오염물질이 결합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염물질이 대기 중에 있으면 그 오염물질을 산소가 싸버리는 거예요. 싸버리는 거. 이렇게 결합시켜버리는 거. 산소가 보듬어 버리는 거, 이런 현상을 뭐라고 하냐면요, 산화작용이라고 합니다. 공기 중에 산소와 오염물질이 결합해 버리는 거, 이런 걸로 인해서 나름 깨끗해지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래서 산소에 의한 무슨 작용? 산화작용. 그 다음 이번에는 우리가 식물을 심으면 여러분, 식물에 써 있는 산소를 식물은 내뿜어주고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는 자기가 빨아당기죠. 그래서 이렇게 산소, 이산화탄소가 서로 어떻게 돼요? 맞바꾸지, 교환하지. 그래서 산소와 이산화탄소에 의한 교환작용이라고 합니다. 환원작용 이런 말 하면 틀렸어요. 산소와 이산화탄소, 얘 두 가지가 같이 나오면 무슨 작용이다? 교환작용이에요. 또는 이거는 언제 그러냐면 식물을 심었을 때 일어난 현상이라서 같은 말로 식물의 탄소 동화 작용이라고 해도 같은 말입니다. 됐나요? 바람에 의해서 어떤 거? 희석, 비와 눈에 의해서 세정, 자외선에 의해서 살균, 산소에 의한 산화, 산소, 이산화탄소 함께 나왔어? 교환. 됐나요? 이런 작용이 공기의 자정작용이다. 봐주실 것. 자, 대기 오염의 영향입니다, 여러분. 대기 오염의 영향. 자, 지구가 더워지고 있잖아요. 온실효과. 지구가 더워지고 있죠. 그런 현상으로 인해서 자, 열섬 현상. 용어 정의들을 지금 기억하셔야 돼요. 열섬 현상. 자, 열섬 현상은 어떤 겁니까? 똑같은 서울 지역이라도 중심부는 조금 더 더워요. 그리고 변두리 지역은 좀 어때요? 시원해요. 이런 현상을 뭐라고 한다? 열섬 현상이라고 해요. 이거 왜 생긴 거다? 대기 오염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래서 중심부는 뜨겁고 주변 변두리는 좀 시원한 거, 이런 현상을 열섬 현상.
그리고 또 기온 역전이 일어난다. 자, 기온 역전은 여러분, 기온이 어떻게 된 거야? 헷가닥 뒤집어진 거죠. 그래서 기온 역전이라는 거는 우리가 산에 꼭대기 올라가면 춥잖아. 원래가요. 그런데 그 기온이 뒤집어져서 위에가 기온이 더 높고 밑에가 오히려 기온이 더 낮은 거. 헷가닥 뒤집어져서. 그래서 상부 온도라는 말은 쉽게 말해서 저 한라산, 저 백두산 저 위에 올라갔을 때 기온이 더 어떻다? 따뜻하다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기온 역전 현상이라고 합니다. 왜 생긴 거라고요? 이거 왜 생긴 거라고요? 대기 오염 때문에 생긴 현상입니다. 그 다음에 대기 오염으로 인해서 우리 그랬잖아요. 오존층이 파괴된다고. 그 파괴로 뭐가 생긴다? 피부암이 생기는 거죠. 피부암이 생긴다. 그 다음에 또 엘니뇨, 라니냐 현상, 이거는요 태평양 바닷물의 온도가 어때? 낮은 경우, 높은 경우 이런 거에 따라서 홍수가 나고 또는 가물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엘니뇨, 라니냐 현상, 이거 대기 오염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또 대기 오염의 지표에서 아황산 가스가 있었지. 그럼 공기 중에 아황산 가스가 공기 중에 떠 있는데 비가 내려. 그럼 비가 아황산 가스와 만났으니까 비의 성분이 산성비가 되는 거죠. 이런 게 전부 다 대기 오염의 영향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환경오염 관련 부담금이라는 거 있죠. 자, 환경오염에 관련해서 부담, 좀 세금을 좀 매기겠다는 겁니다. 환경오염 시키니까. 그러면 환경오염에 관련된 부담금은 어떤 게 있습니까? 자, 첫 번째 거는 참고로만 하면 되는데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이산화탄소를 좀 줄이려고요. 탄소세라는 거를 매기겠다고요. 탄소, 이산화탄소. 탄소에 세금을 물리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안 해요. 미국 같은 데서 하고 있어요. 탄소세라는 것도 있다. 그 다음에 공해 배출 부가금, 뭐 공해를 오염시킬 수 있는 그런 물질을 배출할 때는 오염 부담금 물리겠다. 그 다음에 여기 환경 개선 예치금 나왔죠. 이거 관련 부담금이죠. 이 중에서 여러분 하나만 기억합시다. 환경 개선 부담금 기억하셔야 되겠죠. 환경 개선 부담금은 어떤 거냐면 환경 오염을 가진 원인을 가진 자로 하여금 돈을 물리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경유자동차 예를 많이 들었죠. 경유자동차는 어쨌든 간에 기름이 정제가 깨끗하게 걸러진 게 덜 걸러졌기 때문에 경유자동차를 갖고 도로로 나오면 환경 오염 시킨단 말이야. 그러니까 경유자동차를 가진 네가 그 차 때문에 오염 시키니까 그 차를 가진 네가 돈 내 하는 게 환경 개선 부담금이에요. 그래서 환경 오염을 가진 원인자라고 이제 원인을 가진 자가 돈을 내 하는 게 환경 개선 부담금. 예를 들어서 경유자동차 가진 자에게 부과시키는 거, 그런 거를 환경 개선 부담금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거에 보시면 이번에는 밑에 먼저 볼게요. 폐기물 부담금 제도라는 것도 있어요. 폐기물 부담금은 어떤 거냐, 말 그대로 폐기물이에요. 그럼 폐기물을 여러분 아무 때나 막 버리면 문제가 되잖아. 그럼 이런 폐기물을 좀 줄여야 되겠고, 또 이 폐기물의 관리를 할 때 이런 좀 뭔가 그냥 버리면 큰일 날 것 같아. 그리고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농약 같은 거 다 썼어요. 그럼 그 용기를 아무데나 버리면 안 되지 않을까요? 농약이 들어있었던 용기니까. 살충제 용기 좀 안 되지 않을까요? 또는 형광등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아무데나 버리면 안 되지 않을까요? 그럼 그런 용기를 가지고 있는 폐기물, 그런 폐기물을 버릴 때는 이 폐기물을 버리는 자, 내가 형광등 산 내가 내는 게 아니라 형광등이나 살충제 용기, 농약 이런 거를 만든 자, 제조한 자, 또는 그런 약품을 수입한 사람한테 다음에 소비자가 버릴 때 드는 비용을 니네가 내 하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폐기물을 버릴 때 드는 비용이 있는데 그 비용을 제조업자, 수입업자,
니네가 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형광등 이런 거 여러분 아무데나 종량제 재활용 버릴 때 버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저 따로 보관하잖아요. 그런 거 드는 비용을 누가 낸다? 제조업자, 수입업자, 당신이 내 하는 게 폐기물 부담금. 헷갈리지 마시고 환경개선 부담금은 환경오염의 원인을 가진 자 니가 내 환경개선 부담금. 폐기물 처리에 드는 비용 제조업자, 수입업자 니가 내 폐기물 부담금. 되셨죠? 보시고 그 다음에 포름알데히드라는 성분이 있죠. 자, 포름알데히드 이거는 어떤 문제를 일으킨다? 새집증후군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눈, 코 이런 데가 막 좀 자극을 다 받고 빨긋빨긋하게 되고 또는 피부가 뻘긋뻘긋하게 되고 이런 새집증후군을 일으키는 유발물질 포름알데히드 참고로. 그 다음에 참고로 여러분 님비 현상, 핀피 현상 이란 말 했어. 님비 현상은 이런 거 쓰레기 소각장, 화장장 우리 집 근처에 있으면 여러분 좋아 싫어? 여러분 별로 안 좋아할 거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그죠? 그럼 이런 거는 안 돼. 혐오 시설 같은 거 들어오는 거 싫어. 이렇게 하는 게 뭐다? 님비 현상.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집 근처에 예를 들어서 큰 대학병원이 생기고 대학교가 생기고 지하철이 들어오고 이러면 좋겠죠. 그럼 이런 시설은 와 좋아요 환영해요 이런 거죠. 그런 현상은 뭐라고 해요? 핀피 현상이라고 합니다. 서로 반대예요 여러분. 반대한다 님비 현상. 들어와 하는 거는 핀피 현상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폐기물 처리법이라는 거. 자, 중요합니다, 여러분. 폐기물을 버리겠습니다. 자, 폐기물 처리를 하는 방법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소각, 매립, 퇴비법이라는 게 있다. 소각, 매립, 퇴비법. 그럼 이때 소각 같은 경우는 여러분 소각 같은 경우는 어떤 거예요? 가장 위생적이죠. 왜냐하면 태워버리는 거니까 가장 위생적인데 그런데 얘는 관리비가 많이 들어. 돈이 많이 들어요. 소각장 만들려면. 그리고 또 유지비도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비용이 좀 많이 들어. 비용이. 그리고 최고의 장점은 위생적인 게 가장 장점이에요. 태워버리면 끝나는 거니까. 그런데 얘의 가장 단점은 뭐냐면요. 대기 오염을 시킬 거야. 그럼 이때 대기 오염을 어떤 것 때문에 시키게 됩니까? 태우면 어떤 물질이 나온다? 다이옥신이라는 물질이 나오기 때문에 대기 오염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이옥신하고 태웠을 때 대기 오염 이런 말 나오면 소각입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매립이라는 거는 묻어버리는 거죠. 우리 쓰레기 매립지 이런 말 하잖아요. 주로 어떤 물건 하냐면요. 고형 폐기물 형태가 좀 딱딱한 폐기물 그런 처리에 적합한데 이거는 비용이 적게 들어요. 아까 비용이 많이 드는 거는 소각이었잖아요. 매립은 땅 파서 묻어버리면 되니까 돈이 적게 들어요. 그리고 공정도 간단해요. 공정, 과정도 간단해. 그죠? 간단해. 그런데 단점은 뭐가 있다? 묻어버리니까 안에서 유해가스 같은 것도 막 수십 년이 지나면 막 가스가 막 생기겠지. 수년이 지나면. 그래서 지하수가 오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하수 오염하면은 쓰레기 처리 방법 중에서 뭐다? 매립법. 대기 오염하면 소각이에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쓰는 건 어떤 겁니까? 매립법. 우리나라는 묻어버리는 거 되게 좋아한다 그랬어요? 우리나라 매립법입니다. 그 다음에 퇴비법은요. 거름으로 쓰는 거잖아요. 퇴비 쉽게 말해서. 그래서 음식물이나 낙엽 처리. 음식물이나 낙엽 처리에 가장 적합한 처리 방법은 뭐다? 퇴비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세 가지가 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알아두실 것. 그 중에 매립, 소각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환경호르몬이라는 거 있었죠. 우리가 환경호르몬 하면 가장 대표적으로 다이옥신 요거 하나라도 봐주시면 돼요. 다이옥신 하면은 환경호르몬입니다. 얘는 이 호르몬, 환경호르몬은 내분비계, 호르몬 나왔으니까 내분비계에서 교란 작전을 일으킬 거야. 그래서 우리 몸의 균형이나 모든 밸런스를 깨어버리게 만드는 물질이에요. 그리고 이 물질은 몸 안에서 스스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바깥에서 들어왔어. 그래서 태워버렸을 때 다이옥신이 내가 공기를 들여마셨을 때 몸 바깥에서 들어온 거야.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체내 화학물질이다 이렇게 말하면 틀렸어.
체외에서 만들어진 화학물질이 인체로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얘는요, 아주 조그만 양으로도 영향을 미쳐요. 어떤 영향 주는데요? 다른 세대에게도 일어난다고요. 쉽게 말해서 뭐 우리가 가임기 여성 이런 경우 생식 능력이 있어야 될 때 이런 여성이 아기를 임신하거나 이런 부분에서 문제 줄 수 있고, 또 애기한테 유전처럼 갈 수도 있고 그런 문제를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환경 호르몬은 절대 안 나가요. 몸 안에서요, 지방에 딱 축적되고 있어요. 안 나가고. 그래서 7번에 보면 쉽게 분해된다 이런 말하면 틀렸어. 쉽게 쪼개지지 않고 인체 내에 오랜 시간 지방에 딱 붙어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뭘 일으킬 거다? 암을 유발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 다이옥신이 가장 대표적인 환경 호르몬인데 소각 때 발생하고 또 여성 생식력에 문제를 줄 거예요. 여성 생식하면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이런 데 뭔가 문제를 줘서 임신이 잘 안 되다든지 이런 문제를 줄 수 있고, 또 1급 발암 물질에도 들어가겠죠. 암을 유발하기도 하겠죠. 하는 겁니다. 알아두실 거. 그럼 얘는요, 소변으로 나갈까 안 나갈까? 소변으로 나간다 안 나간다? 안 나가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소변으로 배설된다 이래 말하면 X예요. 절대 안 나가고 몸속에 딱 살고 있어. 그리고 얘는 자연적으로 분해된다. 아이고 뭐 분해된다 이런 말에도 X예요. 분해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죠? 같이 정리하세요. 자, 이번에는 식중독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식중독의 특징입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식중독의 특징. 자, 식중독은 나타나는 증상이 구토, 오심, 복통, 설사 이런 거 있을 수 있겠죠? 안 해도. 그러나 뭐는 없다? 경련 이런 거 안 해. 식중독 증상에 경련 없어요? 황달 이런 거 없었어요. 군집독 증상이 여러분 경련인데 경련 없어요. 그 다음에 군집독의 증상에도 경련 없었어요. 그리고 또 저혈당의 증상에도 경련 같은 거 없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식중독은 그러면 왜 발생합니까? 하는 거죠. 발생 원인입니다. 자, 발생 원인이 왜 발생했습니까? 자, 우리나라뿐 아니라 요즘 오늘날은 모든 식품을 수입을 많이 하잖아. 뭐 조그만 거 모든 잔잔한 것까지 다 수입하잖아. 그럼 수입하고 무역이 증가되니까 그게 우리나라로 들어오고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 그러다 보면 신선도가 떨어져서 상할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식중독 일으키기 쉬운 거야. 식품 무역이 증가해서 수입 같은 것도 많이 하니까. 그리고 오늘날은 사람들이 식습관이 변해서 김치, 밥, 김 이런 거 하고 밥 먹고 싶지 않아. 그냥 좀 다른 거 먹고 싶죠. 나가서 사 먹고 외식하고 이런 거 만들어진 거 먹고 싶은 거죠. 식습관이 변했지. 밀키트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뭐 어느 회사였지? 어디 거지? 뭐 이름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 떡볶이. 밀키트 떡볶이, 거기에 떡볶이에 곰팡이균이 막 덕지덕지 막 붙어 있었잖아요. 그런 거 잘못 먹으면 식중독 크게 나겠죠. 식습관 변화. 그리고 또 오늘날은 단체 급식이 어때요? 증가했잖아. 모든 게 다 급식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급식 먹으니까 식중독 잘 일어나겠죠. 집에서 집밥 먹으면 식중독이 발생이 적을 건데. 그리고 오늘날은 외식도 많이 하잖아요. 당연히 집밥보다는 신선도가 떨어질 수 있죠. 그리고 또 환경이 점점 날씨가 어때? 따뜻해지잖아. 더워지잖아. 그러다 보니까 미생물이 증식하는 거죠. 그죠? 이런 것 때문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참고로 미생물이 증식했다고 했는데 이 미생물이 탄수화물에 증식해가지고 좀 인체에 좋은 걸로 바뀐 거. 그래서 탄수화물에 미생물이 증식했다 하면은 그거를 우리는 뭐라고 했습니까? 발효라고 했어요. 발효. 그 다음 이번에는 단백질에 미생물이 증식해가지고 변했어요. 그럼 그런 경우는 뭐라고 합니까? 부패라고 했어요. 부패. 단어, 용어 정의 파트너 잘 찾으세요. 그 다음 이번에는 지방이라든지 좀 당질 같은 거 좀 달달한 거 있죠. 지방이나 당질 이런 식품에 미생물이 들어가서 완전히 썩었어요.
그런 경우는 뭐라고 한다? 변폐라고 합니다. 변폐. 여러분, 산패라는 거는 우리가 육류, 지방 같은 거 냉장고에 좀 고기 랩 씌웠던 거 좀 개봉했을 때 그냥 넣어두면 어때요? 색깔도 변하고 냄새를 맡아봤을 때 며칠 지났을 때 약간 시큼시큼하고 신선도가 떨어진 것 같은 거 있죠? 그런 상태는 산패. 완전히 썩어버린 거는 변패. 되셨죠? 세 가지 용어 하나 구별하시고, 그 다음에 주로 이 식중독균은 주로 당질 식품에 많아요. 그래서 곰팡이균에 의한 식중독은 주로 당질 식품에 호발합니다. 곰팡이 하면 당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 당질 식품 하면 떡 같은 거요. 떡 같은 거에 여러분 곰팡이 펴있지? 그런 거 식중독 엄청 유발 잘한다고요. 그럼 이런 식중독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면은 식중독은 짧은 시간 안에 빨리 생길 거야. 단시간 내에 생기죠. 같이 오늘 그 밥을 같이 먹은 사람, 그 조개젓을 같이 먹은 사람 한꺼번에 다 생기는 거죠. 짧은 시간에. 그리고 한꺼번에 많은 사람이 생기겠죠. 같이 먹었으면 다 생겨. 집단 발생. 그런데 식중독 때문에 다른 거 생기고 이러진 않아. 식중독 때문에 폐렴 생기고 이런 거 없다고요. 그래서 2차 감염은 확률이 어떻다? 낮아요. 2차 감염은 뭐 때문에 생겼다 이거예요. 그것 때문에 생기는 건 없어. 그 다음에 식중독은요. 아까 말했어요. 현재 식중독 갖고 있는 분, 나 5년 전부터 식중독 있는데 그런 분 없다고. 유병률은 낮아요. 그런데 식중독은 발생률은 어때요? 높아요. 새롭게 생긴 사람 많죠. 같이 밥을 먹어서 같이 그물을 먹었으면. 그런데 식중독은요. 치사율은 어때? 낮아요. 식중독 때문에 죽었다 별로 없어요. 치명률은 어때요? 낮아요. 그 말입니다. 되셨습니까? 4번 식중독의 특징 기억을 하셔주십시오. 자, 그러면 식중독의 종류를 한번 세분화시켜 볼게요. 자, 식중독에는 세균 때문에 생기는 식중독. 그러면 이때 세균으로 인한 식중독. 세균성 식중독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균 때문에 식중독이 생겼는데 단순히 세균이 들어가서 내 몸에서 감염만 일으켰어요. 그런 식중독은 감염형 식중독이라고 하고, 세균이 몸에 들어가서 감염만 일으킨 게 아니라 안에서 독소를 막 뿜어내는 거는 독소형 식중독이라고 했어요. 그럼 이때 독소형 식중독과 감염형 식중독의 종류를 구별하는 문제 자주 보셨잖아. 그죠? 그럼 이 중에서 제가 수업 시간에도 어떤 게 더 중요하다 그랬어요? 독소형 식중독을 땡실하게 세 가지니까 알아두자 그랬습니다. 그럼 독소형 식중독에는 보툴리누스, 그 다음에 포도상구균, 그리고 웰치균 세 가지라는 거. 보툴리누스, 포도상구균, 웰치균. 이 나머지는 전부 다 어디에 넣어라? 감염형에 넣으세요. 됐나요? 그럼 이때 보툴리누스는 여러분 이거 몇 급 감염병이야? 1급 감염병이야. 그래서 1급은 보면 두지 말고 패버려 하면서 보 나왔죠. 보툴리눔 독소증 그거예요. 그럼 보툴리누스는 당연히 1급이니까 치명률이 어때요? 높겠지. 그래서 식중독 중에서 치사율이 높다 이런 말이 나오면 보툴리누스 독소형 식중독입니다. 주로 어떤 음식 때문에 생긴 거다? 통조림, 소세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포도상구균 식중독 중요하죠. 포도상구균 식중독은 자 특징이 잠복기가 짧다. 그래서 어떤 할머니가 유통기한이 지난 케이크를 먹었는데 한 2시간 만에 배가 아프고 증상이 나타난 거야. 그럼 2시간밖에 잠복기가 아닌 거죠. 잠복기가 짧은 거예요. 그럼 이런 의심되는 식중독은 포도상구균 식중독이다. 잠복기가 짧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많아요. 포도상구균 식중독이. 그리고 이 균은요. 끓여도 잘 안 죽어요. 파괴되지 않아요. 그리고 장에 가서요. 독을 막 뿜어내. 그래서 독소형이야. 그리고 주로 어떤 음식 먹었을 때 포도상구균 식중독이 잘 생기냐면요. 당질이 많이 함유된 탄수화물 식품, 빵이라든지 빵, 떡, 면 이런 거 있죠. 그런 음식에 많이 생긴다. 그리고 만약에 어떤 사람이 주방 요리를 하는 사람이 화농 어디 상처가 골맞어.
또는 편도선염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은 포도상 구균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거든. 그럼 그런 사람이 음식을 만들고 시금치를 쪼물쪼물 묻히면 시금치에도 균이 묻잖아. 그럼 그걸 내가 먹었을 때 감수성이 있는 숙주라면 포도상 구균 식중독에 감염이 될 수가 있으니까 이런 사람은 음식 지급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3번의 웰치균은 오염된 토양 때문에 생기는 식중독균입니다. 독소를 뿜어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말고, 세 가지는 독소형이라고 했고, 나머지 살모넬라 이런 거는 독소형이 안 들어가니까 감염명에 넣자고. 그럼 살모넬라균 이것 때문에 생기는 게 뭔데요? 장티푸스 같은 거잖아요. 장티푸스 이거 몇 급 감염병이에요? 장티푸스 코레이 장파세장 2급 감염병에 들어가죠. 전파 가능성 2급에 들어가죠. 그리고 장티푸스는 증상이 온몸이 아파, 근육통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당연히 식중독이니까 배 아프고 설사나고 오심 있고 이런 당연히 있어. 그러면서 온 싹신이 아파. 그리고 열이 어때요? 계속 열이 안 떨어져. 계류열. 열이 계속 지속된다는 거죠. 그리고 열이 나면 보통 맥박이 빠른데 장티푸스는 맥박이 서맥이라 그랬어. 그리고 장티푸스 환자는 온몸에 뻘긋뻘긋뻘긋하게 장미진이 나온다 그랬어요. 그럼 이 사람이 이런 증상이 보이고 의심스러우니까 장티푸스인지 아닌지를 좀 알아보고 싶어요. 알아보는 테스트는 피검사로 할 거거든요. 그때 하는 피검사 이름이 비달 테스트라는 거를 하겠다 하는 거죠. 다음에 공중보건할 때도 언급되겠지만 연상을 해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장염 비브리오. 장염 비브리오는 주로 뭐 때문이다? 생선회나 어패류, 꼬막, 조개 이런 거 있죠. 그런 것 때문에 생기는 건 장염 비브리오. 그 다음에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 하는 거는 O157이라고 하는데 햄버거병이라고 하죠. 햄버거 패티 같은 거 그런 것 때문에 생기는 식중독입니다. 감염형 식중독입니다. 독소형 여러분 알아두세요. 독소형 식중독의 종류, 특징 이런 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세균 때문에 생기는 식중독 말고 자연독에 의한 식중독도 있죠. 자연독에 의한 거. 그럼 이때 자연독에 의한 식중독에는 어떤 게 들어갑니까? 했을 때 먼저 첫 번째 보고입니다. 여러분 보고. 자, 보고의 독소 알아두셔야 되겠죠. 보고의 독소 이름 테트로도톡신. 보고의 독소는 테트로도톡신입니다. 그럼 이 독소가 어디에 주로 많습니까? 생식기에 많아. 생식기. 그러면 생식기 어디? 난소, 고환 이런 데 많고 또 제일 많은데 내장에 많아. 내장 그리고 피부 이런 데 독이 있어요. 테트로도톡신의 독은 생식기, 난소, 고환, 내장, 피부 이런 데 있어. 그런데 어디에는 없다? 아가미에 있다 이런 말하면 X. 아가미에는 없어요. 그리고 이 독소는 아주 지독해. 그래서 끓는 물에 넣으면 죽는다 그게 아니라 끓는 물에 9시간 정도 끓여야 독성이 상실됩니다. 그냥 끓는 물에 죽는다만 틀렸어요. 끓는 물에 9시간 정도 가열해야 독성이 상실된다. 그리고 얘는요, 보고는요, 호흡 중추 신경이 어떻게 된다? 마비돼서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호흡 중추 신경이 마비된다. 그 다음에 이 중독은 언제 일어나냐면요. 독을 먹고 났을 때 식후 30분에서 5시간 사이에 일어납니다. 그 말은 증상이 나타나기 전 단계 잠복기가 30분에서 5시간이다. 그 말인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보고 독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름으로 그래도 단순하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조개의 독소는 이름이 뭐예요? 조미료 미틸로 톡신이라고 했어요. 조개의 독소 미틸로 톡신. 그 다음에 굴의 독소는 베네루핀. 그 다음에 버섯, 광대버섯 있죠? 광대버섯의 독소 무스카린. 그 다음에 감자의 독소 이름 뭐예요? 솔라닌. 감자의 독소 솔라닌. 메가보리예요. 메가 독소 에르고톡신. 그 다음에 청매, 매실이죠. 매실의 독소 아미그달린.
다음에 옥수수나 견과류의 독소 아플라톡신 외워야 됩니까? 네, 외우셔야 됩니다. 알아두세요.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요 독소 이름 아시고 특히 보고의 독소는 좀 구체적인 것까지 알아두시고요. 자, 우리가 식품을 보존하는 방법에서 물리적인 방법이 있고요. 화학적인 방법이 있지. 그럼 문제에서 다음 중 물리적 보존법인 것은 화학적 보존법인 것은 묻는 거 많이 보셨잖아. 그럼 이때 물리적이라는 말은 어떤 것도 이 안에 음식에다 뭘 넣지 않았어. 넣은 건 없어. 물리적인 거예요. 화학적이라는 건 이 안에 뭔가를 집어넣었어. 첨가했어. 그런 거는 화학적인 거죠. 그럼 물리적 보존법이라는 거는 어떤 걸까? 어떤 뭔가를 식품을 첨가한 게 아니라 그냥 말렸다든지 냉동을 했다든지 냉장을 했다든지 가열을 했다든지 꽉 짜매서 밀봉을 했다든지 이런 거는 물리적 보존법. 그 다음에 화학적 보존법은 뭔가를 집어넣었어요. 염장, 이거 뭔데요? 소금 넣은 거지. 오이지 이런 거 만드는 거 있죠. 그 다음에 당장 뭐예요? 잼 만든 거죠. 당을 넣은 거죠. 잼, 딸기잼 이런 거요. 산저장, 식초 같은 거 넣은 거요. 피클 같은 거요. 그죠? 산 넣었어. 훈연, 연기 침투시킨 거예요. 그 다음에 방부제 넣었잖아요. 유해한 미생물의 증식이나 발육을 막기 위해서 방부제 이런 거 넣은 거잖아요. 이런 거는 화학적. 두 가지 구별되셔야 됩니다. 네. 자, 이번에는 보건교육의 방법에서 몇 가지 좀 언급하겠습니다. 보건교육은 여러분 시험 문제에서 빈도가 굉장히 잘 나와요. 보건교육 파트가. 자, 심포지움하고 뭐하고 패널 토이랑 구별하는 거 여러분 이제 많이 했으니까 다 아시겠지만 한 번 더. 자, 심포지움과 패널 토이의 차이점은 어떤 걸로 하자 그랬습니까? 패널 토이는 어떤 거예요? 패를 나눈다 이런 말했죠. 제가 패를 나눈다. 어떻게? 찬성패, 반대패, 패 나누는 거야. 서로 상반된 의견을 가진 전문가들이 서로가 막 토의하는 거. 그런 토의는 패널 토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패널 토의는 배심 토의라고 하는데 뭐 어떤 거다? 서로 찬성 반대. 그게 아니고 하면서 서로 자기 주장 막 내세우는 거. 그런 게 패널 토의, 배심 토의라고 하고요. 심포지움은 요 패널 토의는 상반된 의견 이 말 나올 거예요. 전문가가 토의하는 거는 패널 토의. 심포지움은 어떤 거냐면 같은 주제야. 같은 주제인데 이때 같은 주제에 대해서 각자가 어떻게 하냐면 전문가가 자 A 전문가님 나와서 발표해 주세요 해서 A 전문가님 나와서 발표하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 B 전문가님 발표하고 하는 거야. 이때 그 안에 청중들도 질문도 할 수 있어. 근데 이때 청중들을 보니까 사회자를 보니까 전문가나 전부 다 좀 뭐 이쪽 분야를 잘 아는 사람들인 것 같아. 결론은 심포지움은 사회자, 발표자, 청중 모두가 누구다? 전문가다. 그 말 들어갈 거예요. 모두가 전문가다. 심포지움. 상반된 의견을 가진 사람끼리 서로 옥신각신 패를 나눈다. 패널 토의, 배심 토의. 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이번에는 너무 사람 수가 많아가지고 어떻게 했다? 자, 2분단 나누어서 토의시켰어. 토의시키고 나서 2분단이 결론 낸 주제, 그 다음에 B분단의 주제, 3분단의 주제를 모아서 하나로 통일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분단을 나누어서 토의하고 함께 묶어주는 거. 이런 거를 뭐라고 한다? 분단토의라고 합니다. 밑에 분단토의. 자, 분단토의는 여러분 분단을 여러 개 나누어서 하니까 시끄럽겠지. 그죠? 웅성웅성하겠죠. 그래서 벌이 웅성웅성하는 것처럼 어수선하다. 버즈 세션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시범이라는 거. 여러분 시범도 많이 물었죠. 자, 시범은 보건교육 방법이에요. 자, 어떤 거가 예를 들어서 우리 있었습니까? 인슐린 주사를 가르쳐 줘야 돼. 그래서 모형에다가 시범을 보인다 이런 말하죠. 또는 신생아 목욕법을 가르쳐 줘야 될 것 같아. 그럼 당연히 시범을 보여야 되겠죠. 자, 근육 주사하는 거 어떻게 하는지 보여줘야 되겠죠. 시범을 보여야 되겠죠. 이런 시범을 보이면
자, 내가 보여주고 나서 나와서 해보세요 했을 때 실무를 바로 하기가 좋겠죠. 그래서 시범의 가장 큰 장점은 실무 적용이 용이하다. 실무 적용이 용이한 게 뭐냐? 이래 말하면 시범이 되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 그룹 토의입니다. 자, 보건교육 방법입니다. 그룹 토의. 그룹 토의는 다른 말로 집단 토의라고 합니다. 이거는 우리 학교 다닐 때 학급 회의 같은 거 해보신 분들 있죠? 학급 회의처럼 여러 사람끼리 회의하는 거야. 그럼 이런 회의를 하면은요, 내 의견만 주장할 수 없잖아. 자, 다수결에 따르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래서 민주적인 회의 능력을 키울 수가 있겠지. 그리고 나는 참가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손 들어보세요 하면 손 들고 해야지. 내 의견을 표시해야지.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안 돼. 그룹 회의의 장점은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 그리고 또 사람들과도 얘기 나누고 또 대화도 듣고 하니까 의견도 내세우고 하니까 사회성도 키워지겠지. 그리고 발표력도 좀 없던 사람도 점점 자꾸 발표력도 좀 키워지겠지. 그리고 또 능동적으로 참여하니까 또 학습 의욕도 상승하겠죠. 이런 게 그룹 토의의 장점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자, 혹시나 민주적인 회의 능력을 키워주고 또는 의사 전달 능력을 키워주고 이런 말이 나오면 사회성을 키워주고 이런 말이 나오면 어떤 거의 장점이다? 그룹 토의, 집단 토의 장점입니다. 그 다음에 급성, 감염병이 막 유행하는 거야. 이때 여러분 감염병이 유행할 때 가장 효과가 좋은 거 이 말 모를 거야. 가장 효과가 좋은 거는 방송으로 때려버리는 게 가장 효과 좋은 거 아니에요? 사람들한테 빨리 알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감염병 발생일 때 가장 빨리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뭐죠? 방송 또는 대중매체라고 하셔도 되겠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자, 청소년들의 혼전 순결에 대해서 자유스럽게 말해봐. 사회자 나 참여 안 할 테니까 니네가 편안하게 얘기 나눠봐 하면 마음대로 자기 생각을 말하겠죠. 그리고 혼전 계약 이런 거 결혼 신고 먼저 안 하고 먼저 동거해보는 거 어떨까? 한번 회의시키는 거야. 회의시키면 마음대로 말해보라는 거죠. 이때 사회자가 편견을 가지고 인상을 쓰면서 어이구 저런 애니까 이런 표정 지으면 안 돼. 이때는 참여하지 말고 그네들이 편하게 말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디어라든지 어떤 의견이 있을 때 마음대로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주 어떤 거에 반짝반짝 빛나는 새로운 창의력이 있는 아이디어 같은 게 나오겠지. 이런 도입법을, 교육 방법을 뭐라고 한다? 브레인스토밍이라고 합니다. 뇌에서 폭풍이 일어났듯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색다른 거, 참신한 거 이런 아이디어나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번에는 역할극입니다. 자, 부모와 자식 간에 서로가 입장 차이가 있었어. 그래서 교육을 하는 방법에서 아빠는 어떡한다? 자식 노릇해서 오늘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 한번 해봐. 그랬더니 아이고 우리 아들이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하네. 알고 또 자식은 어때? 직장 가서 하는 거 봐.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힘들게 막 굽신굽신 해가면서 하네? 아는 거지. 그래서 다른 사람의 역을 해봄으로써 다른 사람의 입장이나 처지를 이해하는 거. 이런 걸 뭐라고요? 역할극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는 거. 역지사지 이런 말 들어갈 거야. 역할극이에요. 자, 얘들아 우리 동물들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우리 동물 농장 가가지고 우리 한번 볼까? 이렇게 하는 거죠. 또 동물원에 가서 볼까? 실제 장소로 옮겨서 하는 거. 그런 거는 뭐라고 할까요? 견학이라고 하겠습니다. 됐나요? 자, 각각의 특징들 알아두셔야 돼요. 봐주셔야 돼.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교육을 하고 나면 여러분 여러 가지 교육에 관해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될 겁니다. 그죠? 자, 평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평가. 자, 이때 평가는 크게 세 가지를 먼저 한번 나눠서 보면은 평가 중에서 세 가지가 진단평가라는 게 있고, 그죠? 진단평가.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형성평가, 그리고 또 하나가 총괄평가. 세 가지가 있지. 그럼 이 세 가지는 뭘로만 나눈 거예요? 세 가지는 언제 하니 그걸로 나눈 거지. 언제 하니. 그래서 우리가 학원에 레벨 테스트 받는 거, 미리 받는 거 이런 게 바로 진단평가야. 교육활동 언제 전에 하는 거. 그래서 교육활동 전에 미리 하는 거예요. 그럼 미리 해서 뭘 알고 싶은 건데요? 이 사람이 열심히 공부하는데 왜 자꾸 공부 실패를 자꾸 하지?
하고 미리 알아보는 거죠. 아, 보니까 엉덩이만 그냥 의자에 붙이고 앉아 있었지 하루 종일 딴 생각만 한 거네 하고 원인을 파악하는 거지. 그럼 원인을 알았으니까 대책을 마련할 수가 있겠지. 그래서 실패의 원인을 발견해서 대책을 마련하려고 교육활동 전에 하는 평가는 진단평가입니다. 그럼 진단평가 내려서 이제 대책을 마련했어요. 그리고 이제 교육 들어갑니다. 자, 교육했어요. 자, 제가 이번 시간에 교육을 하고 여러분들한테 자, 여러분 제가 오늘 감염병 얻은 거에 대해서 가르쳐 드렸죠. 자, 그럼 한번 질문해 볼게요 하면서 OX 퀴즈로 한다든지 골든벨로 한다든지 또는 쪽지 시험을 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를 테스트를 하겠지. 그럼 테스트를 했더니 이 사람들이 너무 잘 맞춰.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해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죠. 그리고 이 사람들 너무 열심히 잘하네. 참여 정도를 열심히 잘하나 못하나 알 수 있죠. 그 시간에 내가 테스트를 하면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테스트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전혀 잘 못해. 내가 열심히 가르쳤는데 지금 거의 못 맞춰. 그러면 혹시 내가 가르치는 방법에 뭐가 문제가 없는가? 지도 방법이나 교육 과정을 개선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형성평가는 언제 하는 거다? 교육할 때 하는 거라는 거. 교육할 때 이런 이해나 참여나 지도 방법이나 이런 걸 개선하는 게 형성평가. 총괄평가는 기말고사 같은 거예요. 쉽게 말해서 모든 교육이 어때? 여기서 키워드는 끝난 후에 한다 하면 총괄평가죠. 학업 성취 수준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것. 그런 게 총괄평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절대평가라는 거와 상대평가라는 걸로 두 가지 평가도 한번 아울러서 볼게요. 그럼 여러분이 우리가 절대평가라는 건 어떤 거냐면요, 여러분은 이제 시험을 보신다면, 간호조무사 시험을 보신다면 몇 점이라야 합격의 기준이 됩니까? 60점. 그러나 또 뭐도 과락이 없는 60점 돼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60점만 되면 합격이야. 그 합격에 등급을 나누지 않았어. 그래서 60점이 되면 합격, 59점 불합격 이렇게 정한 거예요. 99점 합격, 100점 합격, 60점도 합격이에요. 그냥 60점 넘으면 합격이야. 우리의 목표는 뭐다? 합격 60점이에요. 60점. 됐나요? 40개나 틀려도 된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목표를 딱 정해가지고 하는 거. 이런 평가를 뭐라고 한다? 목표가 딱 정해졌어요. 내가 가야 할 60점 정했어요. 이런 평가를 절대평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절대평가는 목표가 딱 정해졌어요. 60점 목표하는 목표 지향평가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0점 맞아서 합격하나 60점 맞아서 합격하나 어때요? 똑같은 거라고. 똑같은 합격이라고요. 잘한 합격, 못한 합격 이런 거 없다고요. 됐나요? 그런 거를 절대 합격, 간호조무사 시험 절대 합격입니다. 됐나요? 반면에 5번에 보시면 상대평가라는 거 있죠. 상대평가는 어떤 겁니까? 누구보다 잘했네, 누구보다 못했네 기준이 있지. 그래서 어떤 기준을 딱 정해가지고 그 기준에 비추어서 잘했네, 그 기준에 비추어서 못했네 하는 거죠. 비교하는 거야, 쉽게 말해서. 그죠? 그래서 얘는요, 기준 지향 평가라는 말은 기준이 딱 있어서 기준보다 잘했다, 못했다 하는 평가예요. 그럼 우리의 시험은, 간호조무사 시험은 상대평가가 아니잖아요. 만약에 상대평가라면 여러분 학원에서 공부하실 때 치열하겠죠? 저 사람이 자고 있으면 계속 자게 조용조용 해주겠죠? 잘하고. 내가 더 잘 받아야 되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모두가 함께 합격하면 되는 절대평가입니다. 그래서 절대평가, 상대평가 의미도 조금은 구별을 해주십시오.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보건의료 전달 체계입니다, 여러분. 보건의료 전달 체계 하는 겁니다. 자, 보건의료 전달 체계는 어떤 거냐면요, 이거 왜 만들었냐 하는 거 문제에서 물었죠. 그럼 의료 전달 체계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의료를 받음에 있어서 1차 만들고 2차 만들고 3차를 만든 거야. 그래서 1차, 그 다음에 2차, 그
다음에 3차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럼 1차에 어떤 게 들어갑니까? 의원이라든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알아두세요, 여러분. 1차 하면은 의원급,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여기에 갔어요. 그럼 처음에 내가 어디 아프면 1차를 먼저 가라는 거야. 1차를 먼저 똑똑 가서 거기서 진료 받았는데 아무래도 조금 더 큰 데 가셔야 되겠습니다 하면은 그 다음에 어디를 가라는 거예요? 2차 가라고. 그럼 그 2차는 병원급이 될 거예요. 당연히 입원 환자가 있겠죠? 병원급이 될 거야. 거기를 갔어. 거기를 갔는데 병원급에서 아무래도 소견서 써줄 테니까 조금 더 큰 데 가십시오 하겠죠. 그래서 종합병원이라든지 대학병원, 상급인 병원 있죠. 그런 데를 가겠지. 그죠? 그럼 이렇게 1차, 2차, 3차 만든 이유는 처음부터 대학병원 가지 말고 처음에는 1차 갔다가 2차 갔다가 3차 가라 이 말인 거죠. 이렇게 만든 이유는 인하대학병원에 예를 들어서 그냥 감기 기운이 있어서 간 사람이 다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 그럼 정말 중환 환자는 이용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항상 어떤 곳이든 간에 그 사람에게 필요한 사람이 적절히 이용하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보건의료 전달 체계를 만든 거예요. 그럼 의료 전달 체계를 만든 이유가 뭐냐? 보건의료를 받는 자들이 의료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효율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게 하려고 1차, 2차, 3차를 만든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1차 갔다가 2차 갔다가 3차 가라 이렇게 만들었지만 나는 싫다. 나는 인하대학병원 바로 갈란다 하면 인하대학병원 앞에서 문을 딱 막고 못 들어갑니다. 그러진 않거든요. 그죠? 그런 대신에 비용은 좀 비싸게 받겠지. 나 비용 비싼 거 상관없어. 난 가진 게 돈밖에 없어. 한다면 바로 가도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어떤 유형이다? 자유방임형이거든요. 이 단계에서 자유방임형은 권하지만 1차, 2차, 3차 가라고 권고는 하지만 만약에 3차로 바로 간다면 뭐 막을 수는 없어요. 자율이니까. 자유방임형에 속한다. 그 뜻입니다. 되셨죠?